mm,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올해 현충일 슬로건입니다. 오늘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한마디로 애국앞에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였습니다. 추념사는 이어졌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무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만 천여 위가 안장돼 있습니다. 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 모두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추념사를 들으며 늙은 군인의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어제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출연해서 작년 현충일 행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더니 늙은 군인의 노래를 언급했는데요. 오늘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자식이다.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네, 이 노래는 군인의 사기를 꺾는다며 한때 금지곡으로 지정되기도 했지요. 늙은 군인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특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산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소규모 교량 접근을 금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간 계곡과 하천변, 유원지, 휴양림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들, 네,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시간에는 헝가리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8일째입니다. 헝가리 현지에는 수중 선체를 들어 올릴 대형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이야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다페스트 성결교회 신기재 선교사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속 인터뷰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휴일인 현충일 오늘도 김용민 라이브 7시까지 달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데이비드 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초기부터 언론에서 제법 많이 거명됐던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최순실의 해외 금고지기로 알려졌거든요. 또한 돈 세탁 전문가입니다.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는다 하면 네, 이 사람이 열쇠입니다. 이 사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은 3천억 수준으로 파악된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집중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윤 갑자기 사라졌어요. 검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요. 자, 그런데 데이비드 윤이 기적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체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특위, 국민재산 찾기 특위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왔는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최순실 씨가 굉장히 많이 독일을 방문하고 네. 또 독일에 왔을 때는 항상 지리를 다녀갔다. 스위스 지리가 주로 해외에 그 불법 재산들을 많이 숨길 수 있는 은행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현지인들의 말들을 이제 종합을 해 보면은 최초에 이제 최태민으로부터 물론 최태민이가 가지고 있던 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돈들이 그게 뭐 국내에 뭐 농협이나 외환은행에 그렇게 예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돈 세탁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80년대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네. 이 작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제 데이비드 윤이 핵심적인 키맨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최순실 씨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의 해외 자금 추적이 절실한데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최순실 재산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규탄한 것입니다. 관련한 인터뷰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안민석 의원과 함께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을 찾던 주진우 기자가 나왔는데요. 주진우 기자는 데이비드 윤이 붙잡히자마자 검찰이 굉장히 흥분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수사에 관여하고 굉장히 유능한 검사가 네덜란드에 나가 있는데 그를 데리고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데이비드 윤은 현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움직여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황모 씨로부터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윤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애썼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4월 일인데요. 그 데이비드 윤이 최순실한테 부탁합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했죠. 그리고는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또 지시를 하고 국토교통부로 갔는데 그게 소위 안종범 실록 다이어리에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최순실 씨가 지시했다는 말은 없어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데이비드 윤의 그 이권 사업을 챙기기 위해서 5번에 걸쳐서 국토교통부에 지시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 요 사업이 성사되도록 해달라고 데이비드 윤에게 성공보수 50억을 보장한 채 선금 3억을 줬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업을 안종범 씨에게 5번이나 지정하라고 거기를 지시를 했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 데이비드 윤에게 부탁한 건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네, 최순실한테 직접 보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뇌물수수 3억 건으로 지금 수배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라졌다가 거의 2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네덜란드에서 체포가 됐어요. 네덜란드에서 잡혔습니다. 참 특이하게. 그 넓은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김용민 라이브. 최순실과 무관할 수 없는 이재용 삼성 승계 작업 이야기입니다. 분식 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삼성전자 이모 재경 담당 부사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증거 인멸에서 회계 사기라는 본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삼바 회계 분식 사건 책임에서 곁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시간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왜 삼성만 못 살게 구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삼성에 모여있는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재벌 오너 때문에 공장 바닥 뜯고 거짓말하고 감옥 가고 이런 일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단순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업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숨긴 채로 멋있는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거는 원래 문제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거기에서 제일모직 지분이 가장 많았던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유리한 그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회사인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통한 뻥튀기, 전체 규모가 19조 혹은 20조짜리로 만들어내기 위한 엄청난 뻥튀기를 했고 그 뻥튀기 때문에 사후 정당화 작업을 위해서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으로 본질적인 이 수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을 숨기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히 폭탄이 떨어진 탄착 지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포탄이 날아왔느냐라고 하는 발사 원점. 그 발사 원점은 바로 경영권 승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이 아주 그 폭넓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용민 라이브. 이탄희 전 판사. 2017년 2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 파면당하기 한 달 전 판사들의 꽃보직이라 불리는 법원행정처로 출근했습니다. 출근 첫날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 네, 이 업무가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된 이탄희 판사는 결국 사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의와 법리만 따지는 법원이라고 믿으셨나요? 그 믿음을 다 깨버릴 인터뷰가 된 것 같습니다. 이탄희 판사 눈에는 여기가 사법부인지 조폭 집단인지 구분이 안 되는 참담한 현실이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2008년에 판사 선서를 할 때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서요. 이 친구 특전사 나왔으니 요원으로 잘 키워봐. 그때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조직의 요원? 이런 인식이 숨어 있었던 건가? 갸우뚱하셨다. 네.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시나요? 예, 그게 저도 사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희도 이제 면접 비슷하게 봤는데 그 면접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나중에 이제 대법관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법관이 되시기 전에 임명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다른 심의관들을 옆에 두고. 그때는 제가 흘려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요원의 덕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판사의 덕목과는 정반대거든요. 조직의 충성. 네, 요원이란 말 자체를 안 써요, 판사들이. 쓰면 안 되죠. 네, 안 쓰는 말인데 그 당시에 그 말이 있었지 하는 생각이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더라고요. 약간 등골이 서늘하시겠어요, 그 말을 이제 생각해 보면. 뭐 근데 지난 일이어서 서늘하기보다는 그냥 웃음이 나오죠. 웃어요. 네. 자, 블랙리스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걸 파다 보니까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까지 하면서 재판에 개입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는 그때 예상 못하셨죠? 전혀 예상 못했죠. 전혀 예상 못했죠.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 위해서 자신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데요. 근데 반민족 특위가 강제 해체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이 경찰에 의해서 습격당한 날입니다. 이로써 많은 반민특위 요원들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오랜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아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큰 과업을 수행하던 반민특위. 이승만 정권과 이들의 비호를 받은 친일 경찰들의 끝없는 암살, 방해 공작, 그리고 끝내 친일 경찰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반민특위 후손 모임은 어제 경찰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반민특위법을 발의했던 재헌 의원, 김옥주 의원의 아들 김진원 선생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날의 폭력 사태로 수많은 반민특위 요원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반민특위 조사원이었던 정철용 선생님은 출근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채고 경찰에게 호통을 쳤다가 개머리판으로 가슴을 맞아 쓰러졌다는 증언을 생전에 남기셨습니다. 질질 끌려 청사 뒷뜰에 가보니 이미 많은 요원들이 두들겨 맞고 무릎이 끌려 얹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급하게 달려온 권승열 당시 검찰총장은 경찰에게 수색을 받고 지나고 있던 권총마저 경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경찰이 가장 미워했던 특경대 요원들의 경우엔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특경대원의 경우 각 경찰서로 나누어져 끌려가 일제시대의 친일 경찰로부터 당했던 고문을 다시 당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경찰에 행한 고문의 정도는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김선비님과 2509번 쓰시는 분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네요.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입니다.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못 치면 그만이지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 푸냐 만난 것 먹고 푸냐 아서라 말어라 군인 아들 너로다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옷에 실려간 이내 청춘. 네, 늙은 군인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5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헤이드님 앞서서 데이비드 윤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공보수가 50억이면 도대체 얼마짜리 사업인 거지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데이비드 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이 권력 차원의 이 농단이었다라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수사 원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님, 휴대전화 라디오로 듣다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엄청 막혀서 콩 깔고 듣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홍천 가까이 오시면요 90.3으로 한번 맞춰보시죠. 용문산에서 쏘는 KBS 1라디오가 있습니다. 90.3. 서울 가까이 오셔서는 97.3으로 맞춰 들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박소영 씨. 네, 고속도로 상행선 교통량이 늘고 있는 데다 비까지 내려 정체가 더 심합니다. 지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춘천 부근 4km 구간, 또 남양주 오금수에서 강일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30km 구간 가까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서평택 분기점, 그리고 화성 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량도 늘고 있는데요. 안성 분기점 부근 2km
2km 구간, 이후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반포까지도 이동하기가 힘들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곤지암에서 중부 1터널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더 가서 만남의 휴게소에서 하남 사이로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덕평에서 양지터널, 그리고 월곶 분기점 부근 2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몰 사고, 오늘로 8일째입니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헝가리 현지에서 목회 활동하고 계신 부다페스트 성결교회 신기재 선교사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기재입니다. 네, 선교사님. 자, 다뉴브강 침몰 사고 8일째 맞았습니다. 사고 실종자들의 시신 수습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 헝가리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그나마 이제 발견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기고 있고요. 빨리 남은 분들도 잘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들 마음 조이고 있습니다. 예. 아직 그 실종자 11명이 남은 상태인데요. 오늘까지도 인양 크레인이 사고 현장에 접근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예, 지금 그 크레인을 이제 최대한 접어서 내려가지만 그래도 4m 20 아래로 그 공간이 있어야만 지나갈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장에 있는 마르기트 다리가 아직 수면이 높아서 그걸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물이 수위가 낮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강물이 탁해서 선체 잠수 수색도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은 수색보다는 이제 인양을 위해서 그 배를 묻고 있는데 여전히 물이 탁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그 수위가 빨리 낮아져야만 이 배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추가 시신이 발견되던 당시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처음에 여기서 한 132km 떨어진 곳에 갔었습니다. 예. 그 현장을 목격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분이 시신을 꺼냈을 때, 네. 상태가 그 당시 한 4, 5일째 됐는데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고 상당히 온전한 상태여서 그분도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좀 마음이 안심이 됐었습니다. 예. 자, 이 최근에 수습된 시신 3구도 현장이 아닌 강 하구에서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라면은 시신이 유실될 위험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최근에 몇 시간 어제 밤인데 헝가리 시간으로는 여기 4km에서 또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에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고요. 예. 바라기는 더 많은 시신이 발견이 돼서 네. 다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다 돌아가기를. 예. 네네. 바라시는 거고요. 자, 선교사님께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1994년부터 머무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뉴브강이라든지 부다페스트 현지 상황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유람선 사고나 비슷한 상황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조그만 사고라도 두나강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권사님 말씀으로는 70년 동안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60년대에 한번 저기 발라톤이라고 하는 호수에서 배가 한쪽에 이제 승객들이 타는 바람에 기울였던 그런 사고만 있었지 두나강에서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전에 없었던 사고였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예. 유가족분들을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감히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할 것 같은데 현장에 계신 가족들의 표정은 어떤지 상황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지난 일요일에 저녁에 가족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드렸습니다. 예.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을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 또 다른 선교사님 사모님이 2박 3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그분들의 심리 치료와 또 위로와 네. 이런 걸 하고 있고 지금도 필요하면 가서 통역을 돕는다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돕고 위로를 하지만 뭐 어떻게 그분들의 그 슬픔과 그 비통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이번 추돌 사고를 낸 크루즈선의 선장이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석 신청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사고 당시의 영상과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크루즈 선장의 주장에 대한 헝가리 언론 또 부다페스트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선장을 고용한 그 바이킹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돈이 많고 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끼치고 또 그 뒷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배경이라면 어떤 겁니까? 네? 뒷배경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그 선박 회사가 얼마나 크기에 큰 소리를? 선박회사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게 소속은 등록은 스위스에 되어 있지만 노르웨이의 큰 갑부가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전 세계 147개 뱅가를 크루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도 그의 그 영향력이 꽤 커서 얼마 전에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선박 그 항해 전문가가 야간에 이렇게 큰 배가 운영해서는 조그만 배들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큰 배 항해를 멈춰야 된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를 묵살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경고가 있었군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전문가가. 근데 그거를 묵살하겠다라고 헝가리 그 소식에서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현지에서는 추모의 물결과 함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지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나 한국 언론의 취재를 돕고 통역도 도맡고 있다고 하는데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교민들께서요. 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슬픔을 나누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좀 돕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한마음 되어서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헝가리 사람들도 그 슬픔에 동참해서 여러 가지로 추모 행사도 자진해서 하기도 하고 또 마르기트 다리에서 아리랑을 불러서 또 위로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도우려고 또 개인적으로 만난 헝가리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도울 길 없냐고 물어보는 그래서 슬픔에 동참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신기재 선교사님,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기재 목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오늘 석석은 어디 나가 있을까요?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저는 오늘 현충일 특집 영화 상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모든 분들을 추모하며 영화의 한 장면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영화는 태극기 휘날리며인데요. 주인공은 장동건 씨와 원빈 씨였습니다. 그 영화 기억납니다. 6.25 전쟁도 넘어설 수 없었던 그 형제들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영화 속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장동건, 그러니까 형이 무공훈장을 받고 동생인 원빈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장면. 먼저 장동건 형이 말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어다녔는데. 네, 그러자 원빈 동생이 버럭 화를 내죠. 내 핑계 대지 마.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네, 마지막 장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른의 할아버지가 된 동생이 형의 유해를 보고 울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민의 내레이션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형, 돌아와서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 말 좀 해요. 미세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오늘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추념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통 추념사는 사실 이렇게 뭐 애도를 하면서 좀 통상적으로 이제 뭐 많이 쓰이던 그런 문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 특히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에 예. 정박용 밧줄 사고로 숨졌던 고 최종근 하사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네네.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다라고 애도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특별히 한 명을 좀 골라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뭐 네.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할까요? 네. 네,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장병에 대한 애도를 좀 한 명의 어떤 상징으로 함축하는 그런 또 차원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중요성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라면서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전몰 장병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릴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보 보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설에.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저는 보수든 진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 예.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 라는 단호한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광복군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됐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 역량이 직결되었다라고 김원봉 을 특별히 언급하는 그런 구절도 있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표현을 잘 보시면 편입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광복군 중심의 역사관을 문재인 대통령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진보적인 쪽에서는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광복군이 다른 어떤 독립군에 비해서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은 실제로 역사학계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군 중심인데 약산 김원봉 선생이 조선 의용들을 이끌고 편입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풀이하자면 김원봉을 껴안는 역사 기념이 국민통합이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굉장히 옳고 그 사람이 최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통합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벌였고요. 무장투쟁을 벌였고요. 해방 공간에서는 이제 이 친일 경찰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그렇게 해서 38선 이북 북에 갔고 월북했고 그렇게 해서 또 북한 정권 창건과 또 한국전쟁 지나서까지 역할을 했었고. 아유 참. 그 저도 사실 대학에서 이중 전공으로 역사학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가끔 뭐 그 수업대가 됐든 사석에서 됐든 토론을 하면 김원봉이 진보적 민족주의자냐 아니면 민주적 사회주의자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마지막에 정리를 했어요. 김원봉은 김원봉주의자다.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 노선에 걸치면서 독립운동을 통합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김원봉 선생이. 그분의 이제 인생 말년에는 또 김일성과 대립각을 세워서 결국 북한 정권에서 축출된 걸로 그렇습니다. 또 알려져 있죠. 또 한국전쟁 와중에도 민족 화해를 위해서 또 뭔가 행동을 했었고 이것이 사실 미움을 샀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기상특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도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진도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사리분별님 앞서서 꽁트 들으시면서 장동건 역할을 맡은 형님 목소리에 살찐 느낌.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다이어트를 한 목소리입니까?
예. 신동욱 공화당 총재.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른바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예. 이 한기총의 전광훈 대표 회장이 또다시 정치적 주장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군대, 언론은 물론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점령했다라고 하면서 네. 연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하야 요구와 함께 내년 총선 때 대선과 4년 중임제 개헌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네. 본인 마음에 안 들면 하야해야 합니까? 뭐 법률적으로 뭐 잘못을 저질러서 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적 흐름이라면은 동의할 수는 없어도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본인 마음대로 뭐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하야를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싶은데 글쎄요. 예. 그래서 뭐 이 발언만 보면은 민주사회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하고 싶은 말 또는 현 정부의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보복이라든지 또는 불법적인 보복을 받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잘 안 썼다고 하대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빼고 문재인이라는 사문절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국을 했는데요. 이 출국 일정은 인천공항을 오늘 오후에서 이제 출국을 해서 7일까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제3차 한 비세그라드 그룹 외교장관 회의 그리고 글롭색 국제 안보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슬로바키아에 이어서 다뉴브강 하류국이죠. 세르비아를 방문해서 헝가리 선박 침몰 사고 관련 실종 국민 수색 작업에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국에 앞서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를 해서요. 그 중대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그 정보 교류, 긴밀한 공조 이런 조치들을 섬세하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지금 실종자들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전 남편 살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이 무슨 소식이에요? 오창석 평론가. 네, 지난달이었습니다.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6월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신상 공개는 2010년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주 제한적인 요건으로 말이죠. 그렇죠. 아주 제한적으로 최근에 그 30년 선고를 받은 김성수와 함께 이런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공개가 되는데요. 현재 그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서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완도행 배편에서 다량의 쓰레기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이 선박 CCTV에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고유정은 여기 진술에서 남편의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라는 증언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고유정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했지만 우발적인 사고였다라고 하기에는 전 남편이 고유정에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남편이 살인 당하고 나서 문자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을 짜맞추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발각이 됐고요. 또 현액 루미놀 검사를 했는데 혈흔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같이 묵었다라고 하는 펜션이 무인 펜션이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모형 CCTV였다라고 합니다.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한 흉기나 톱 이런 수십 장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미리 구매한 점 그리고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분석해 봤는데 살해 도구라는 키워드, 니코틴 치사량이라는 것을 검색했다라는 것 역시 계획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증거로 꼽히고 있는데 이 전 남편의 블랙박스를 봤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네. 접견권을 신청해서 이제 아들을 보러 가는데 네. 우리 아들을 보러 간다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는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또 아프게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구속이 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구속이 잘 몰라서 그런데 네네. 구속된 사람의 그 사진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얻는 효과가 뭔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 2010년 이 특강법을 만들 때도 이미 구속된 또 신원이 확보된 이 사람에게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네. 망신주기 밖에 더 되냐라는 것이지만 죄는 아주 진짜 흉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이렇게 공개를 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론적으로 현대 법 체계에서 명예형, 그러니까 망신주기는 거의 금지되어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둬두는 것이 형벌이지 추가로 뭘 공개해서 망신을 주는 것은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현대 법 인권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흉악범죄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좀 대중의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이런 강력범죄 저지르면은 얼굴 다 드러나고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되니까 하지 말라 이런 차원. 네. 그리고 근데 역작용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이 이게 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라도 뭐 일단 한 번 공개돼 버린 것은 다시 닫기 어렵거든요. 그 얼굴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닮은 사람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죄자의 주변 사람, 가족들이 애꿎은 연좌제처럼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티즌 분들 반응을 보니까 어떤 분은 나 저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네, 있습니다. 이런 반응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피피메롱님께서 강력범 신상 공개가 공익 목적이라기보단 단순히 호기심 충족이 아닐까. 몇십 년 후에 혹시라도 풀려나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알아보고 조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저만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네요.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자유한국당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번 칼을 빼든 적이 있죠. 총선 물갈이 관련 얘기를 하면서 막말 논란 의원들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어제 또 저희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현역 의원의 경우 징계 조치를 하기가 마땅치 않다. 그런데 실효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총선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다라면서 나름대로의 그 혁신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막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옳은 것도 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다만 표현 방식이 눈높이에 맞지 않고 언론에서 반복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 지지를 또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막말 방지에 관련한 어떤 대책 중에는 삼진 아웃제에 관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또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발언 3번 하면 아웃. 네. 근데 이게 조금 궁금증은 사실 이게 삼진 아웃제 말고도 정치 학계 일각에서도 이 막말에다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몇 점 이상 되는 사람은 떨어뜨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정치학 교수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점수를 몇 점 줄 건지 이것부터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거니와 삼진 아웃이면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정 시비가 계속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스트라이크 존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정해진 표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 쓰면은 몇 점 감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논란이 계속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사회적으로 미투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쿠투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쿠투? 네, 쿠투요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본 여성들이 하이힐이나 끈이나 고리가 없는 그러나 뒷굽이 높은 구두를 펌프스라고 합니다. 하이힐이나 펌프스 같이 불편한 신발을 신기를 강요하지 말자. 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상이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사회통념에 비춰서 업무상 필요하거나 이에 상당한 범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힐이나 펌프스를 이제 그 신발을 신는 것이 업무상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뭐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이 발언이 파문을 크게 일으키면서 여성들 중심으로 이런 펌프스나 하이힐을 착용하는 것을 여성의 매너로 강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성이 하이힐 신고 다녀야지 업무상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같은 맥락인 거죠. 네. 네. 이 18,856명의 서명을 이미 담았고요. 기업이 불편한 신발의 착용을 여성에게만 명령한 것은 성차별 또는 젠더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젠더와 하레스먼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회적 성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후생노동성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라는 뜻의 굿스 그리고 고통이라는 뜻의 구스 이 앞글자를 따서 구투 영어로는 쿠투 해시태그를 단 지지글이 잇따르고 있다. 아니 근데 하이힐이나 그런 굽 높은 신발을 왜 신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닌 거죠. 여성은 뭐 그렇게 그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업무에 이 복장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 공무원들 다 반바지 입고 다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신입사원 그 초기 때는 이제 직장에 다녔었는데 그 치마를 입지 않으면 뭐 징계를 맞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성들에게. 네. 네, 그런 시대였습니다.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굉장히 늙어 보이네요. 낡아 보이고.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바지를 입고 있다 걸리면 이게 붙어있는 척하면서 이게 치마다라고 우기면.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굉장히 눈총을 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요즘도 일부 기업에서는 치마 정장만을 요구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그렇게 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이 시대가 아직 굉장히 구태쩔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버리는 이러한 발언이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자, 그러니까 빨리 전근대적이고 정말 용인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런 관행들, 잘못된 관행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죠. 아니 뭐 왜 그걸 강요를 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여성 승무원들에게도요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동이 아니고 업무하기 편안한 복장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복장인 것이지 성별로 복장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항공사는 이제 그 승무원들한테 그 스키니진이라고 하나요? 예, 청바지를 또 입게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말이죠. 그것도 여성 임원이 그걸 또 요구를 했어요. 네. 예. 참. 자, 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후생노동상 반응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아스지 가나코 의원은 취직활동과 서비스업의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하이힐과 펌프스 착용이 필수인 곳이 많다. 직장이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여성에게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괴롭힘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2583번 쓰시는 분 남성부 넥타이 안 매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요. 이인구님, 김용민님 오늘은 이회창 전 총재 성대모사 안 하십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 그 전근대적인 그런 옷차림 강요 그런 건 무능하고 부패한 것이다. 콩나물 팍팍 묻혔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미국의 불량 국가 규정에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 라고 미국이 칭했고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이거는 선 무장 해제 후 제도 전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했고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의 대응 조치도 그만큼 거세지게 될 것이라고 북한 측 외무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사들 처형설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처형설이 나온 북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처형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적절한 시기에 3차 정상회담을 갖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미국 특유의 투트랙 전략 같기도 해요. 네. 네, 불량 국가라고 한쪽에서는 던져놓고 한쪽에서는 조만간에 만나면 좋겠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화제가 됐던 북한 인사 처형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까지 올라갔다는 것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리킨 그 한 명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인지 아니면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인지는 불분명해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되게 맞지 많아요. 않은 것도 많아요. 맞지 않은 거 많아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혹시 의도적인 건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조선일보의 보도, 뭐 숙청설, 근신설, 처형설 하나 다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의 한수로 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선일보가 왠지 승부를 붙게 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타짜의 후속작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선일보 and 트럼프 게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네, 오늘 현충일이기도 한데 24절기상 망종이기도 합니다. 몇 차 산업 늘어나면서 1차 산업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망종은 보리배기와 모내기를 합니다. 농민들에게 근심배기와 풍년내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영님, 이완영 성대모사 듣고 싶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굉장히 정치적 무게감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십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데이비드 윤 좋아합니까?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미세 뉴스 보색,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부 6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